자, 지난 1차 시에서는 전기 재해 그리고 건설 재해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번 시간에는 화공 안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자. 이 화공 안전은 화학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재해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바로 화공 안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화공 안전은 대부분 보면 사고 결과가 좀 상당히 큰 규모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것들은 바로 이 화학 물질에 의해서 화재로 이어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폭발을 한다든지 혹은 이러한 화학 물질이 유해가스 등등의 형태로 해서 이것이 확산이 되어서 좀 큰 규모의 재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많다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을 국제노동기구, ILO는 국제노동기구이지, 여기서 중대산업사고로 구분해서 이것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이라든지 작업장에서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이 설비 내의 잠재 위험성 평가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어.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떠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지. 자, 이런 위험물에 대해서는 사실 산업안전보건법보다는 소방법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규정을 하고 있어. 그래서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그리고 가연성 고체, 그 다음에 자연 발화성 물질, 그리고 인화성 액체, 폭발성 물질, 그리고 산화성 액체 등으로 이것을 구분을 지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소방법상 위험을 분류한 것을 보면 결국 종류별로 1류에서부터 6류까지 나누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자, 그래서 이것이 소방법상 위험을 분류할 때 이와 같이 조금 전에 다루었던 6가지 산화성 고체와 가연성 고체, 그 다음에 금속성 물질 및 자연 발화성 물질, 인화성 액체, 폭발성 물질, 산화성 액체가 있다는 것 정도. 그리고 각각 산화성 고체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이 간혹 시험 문제에 나오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소방법상 위험물에 분류가 되어 있는 것 해서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또 발화성 물질의 기능분 분류에 의한 특징 및 관련 물질이 결국 이 저온 착화성 물질은 비교적 저온에서 착화하고 연속 속도가 빠른 가연물을 저온 착화성 물질이다 하는 것 정도를 알아두면 되고, 강산성 물질은 유기물 또는 환원성 물질과 혼합시키면 이것이 발열을 하고 때에 따라서 발화를 하는 것, 이것을 강산성 물질로 분류한다는 것. 그래서 금수성 물질은 바로 수가 있는 것처럼 물과 반응해서 발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성된 가스가 폭발하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자연 발화성 물질은 상온에서 공기와 접촉해서 착화하고 연소하는 것으로 주로 연구용으로 쓰는 특수 물질들이 바로 자연 발화성 물질에 속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 정도만 알아두고 더불어서 이 관련 물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도도 알아둔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험에는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유해도에 따라서 영향별 요인이 있는데 크게 물질과 그리고 어떤 폭로 상황인지 환경, 또 피해자가 지니는 고유 인자에 따라서 그의 유해도의 영향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 세부 항목으로는 결국 물질과 관련해서는 화학적 조성이나 물리적 특성, 그리고 거기에 불순물이 얼마큼 존재하는지 유무, 그 다음에 이러한 유해성 물질의 안정성이나 혹은 저장 특성은 무엇인지, 또 인간의 생체 내에서 유동체에서 유해성 물질이 융해되는 정도, 그 다음에 매개물 첨가제의 존재하는지 유무. 이 폭로 상황이 어떤 폭로 상황이냐에 따라서 투입량, 그리고 농도나 부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투입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때 투입되는 폭로되는 속도,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폭로되는 기간이나 빈도, 투입 시기에 의해서도 유해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 환경은 주로 물리적 환경이 되겠는데 온도나 습도, 기압, 그리고 그때 공기의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은 빛이나 기타 방사선, 그리고 집이라든지 혹은 그 실내 구조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음이나 지리적인 영향도 받는다는 것. 이게 사회적, 화학적 요인에 의해서도 그 유해도에 영향을 미치고, 또 각각 이 노출되어지는 피해자가 지닌 고유 인자에 의해서도 이것이 달라진다는 것. 왜냐하면 나이, 성별, 여러분들이 인간공학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이 나이에 따라서도 결국 여기에 대한 내성이라든지 혹은 성별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지. 그래서 보통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런 피부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된다든지,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몸무게 정도, 그 다음에 성숙도 정도, 어린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더 이 유해 영향이 더 클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그때그때의 생적 상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인간공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일종의 이러한 것들이 스트레스 작용했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정도, 이런 것들이 그때의 생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 예를 들어서 몸이 좀 더 피곤한 상태가 되면 그만큼 여기에 대한 내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지. 혹은 각자가 갖고 있는 영양 상태, 혹은 생적 상태와도 맞물리는 건데 그 면역 체계의 상태,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어떤 내성이 있는지 여부 등,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의 상태, 혈통하는데 이것도 유전적인 것에 가깝고, 혹은 순환기계 이런 쪽에 의해서도 이것이 달라지게 되지. 결국 우리는 일종의 이런 화학물질에 대해서 내성을 갖게 되는 것도 결국 중추신경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에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중추신경계 상태에 따라서도 그 유해도 정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질병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이런 건 생적 상태나 중추신경계의 상태, 면역 상태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되지만, 질병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결국 이런 내성이 떨어지게 되지. 그 다음에 특수기관의 병리현상, 존재 여무, 이 특수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때 병리현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결국 유해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화학물질에 대해서 후두가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이때 적용하는 작업에 따라서 후두의 형식이 달라지는데, 이런 것도 간혹 보니까 기사 시험이나 적성 검사 시험 문제로 검토를 해보니까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포의식이나 부수식, 외부식, 리시버식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작업에 적용하는 것이 더 훨씬 적절한 것인지 하는 이러한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포의식은 형태로는 포의형하고 장갑 부착 상자형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분쇄라든지 마무리 작업, 공작 기계를 사용한다든지, 또 체분 저조 혹은 농약 등 유독물질 또는 독성가스를 취급할 때는 바로 포의식이 적절하다는 것. 거기에 비해서 연마는 가는 것을 의미하지. 그리고 포장, 화학 분석 및 실험, 그다음에 동위원소를 취급한다든지, 연삭, 산세척, 연삭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연마와 비슷한 것인데, 그것은 연마는 가는 것이고, 연삭은 이것은 절삭, 이런 연마를 하면서 이것은 절삭을 하는 이때 연삭산을 붙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세착, 분무도장 이런 것들은 부스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 외부형에는 슬러트형과 루비형, 그 다음에 그리드형, 원형 또는 장방형이 있는데, 특히 도금공정이라든지 주조, 그 다음에 녹이는 용해, 그 다음에 마무리 작업이나 혹은 분무도장은 일종의 여러분들 자동차의 도장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주로 분무도장을 많이 쓰는데, 이러한 것, 혹은 주물이라고 해서 금형을 제작할 때 하는 이런 모래털기 작업, 그 다음에 도장 분쇄, 그 다음에 주형 해체라든지, 이럴 때는 그리드형.
그다음에 용해나 체분, 분쇄, 또 용접이나 목공기계 등에서는 외부식 중에서 원형이나 장방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 리시버식은 흔히 캐노피형하고 또 원형 또는 장방형, 포위형이 있는데 캐노피형은 가열로나 그다음에 소입 혹은 단조, 그다음에 용융 등 주로 철을 많이 취급하는 곳에서 있는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지. 제철 정도. 또 원형 또는 장방형은 연삭이나 연막. 그다음에 포형은 이 탁상에서 쓰는 탁상용 그라인더나 용융, 가열로 등에서는 리시버 중에서도 포형이 적절하다 하는 것 정도. 이런 것은 좀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들어가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곳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이러한 후드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 이런 유해물질, 화학, 화공물질 중에서도 이런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안전 설비를 구비하는데 안전 밸브 혹은 차단 장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선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 혹은 사고 방지를 하게 되지. 그래서 유해물질이 발산이나 되지 않도록 밀폐를 시키고 혹은 격리시키는 것, 혹은 배기장치를 설치를 해서 발생하는 가스나 이런 증기량을 최소화한다든지, 그 밖에 이제 안전수칙과 경고 표지를 부착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러한 화학물질은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연소와 폭발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연소는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빛과 열을 발생하는 화학적 변화를 연소라고 하고, 폭발은 이런 연소가 좀 더 비정상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여기서 비정상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이런 연소의 일종인데 이것이 좀 더 규모가 커지는 것, 그것이 격렬한 폭발로 되면 이것이 폭경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연소하는 데 있어서는 발화 온도가 필요하고 또 조성이라는 것. 그래서 조성은 바로 발화해서 폭발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연소와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런 화학 설비를 취급하는 이 설비의 화학 물질 혹은 화학 재료를 취급하는 설비, 안전장치로는 안전 밸브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열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체크 밸브, 그 다음에 대기 밸브, 그 다음에 화염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는 화염 방지기, 혹은 이것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긴급 차단 장치 등의 안전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도록. 그래서 화학 설비 안전 장치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 정도를 알아두도록. 그래서 뭐 최근에는 아마 한 번씩 발생은 하지만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이처럼 90년대 정도만 해도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일본이 되었던 우리나라 등 가끔은 발생하지만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래서 집계는 90년대까지가 많이 되었는데, 이 80, 90년대 보면 이런 사고는 부식이나 열화에 의한 것, 그리고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외부 충격에 의한 것, 혹은 제작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것을 유지 보수하는 보수 검사가 잘못되어서 발생하는 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어하는 제어계통의 이 결함이라는 것들 순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70년대에서 80년대에서는 이와 같이 발생했던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여기 비해서 국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90년대 중반까지는 조작자 실수가 한 5번에 한 번을 차지했고, 그 다음 부식, 그 다음에 이 방폭이 안 되어 있는 기계를 사용한다든지,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물성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나는 사고, 혹은 기계 결함에 의한 것,
혹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 못한 안전장치 결함에 의한 것. 이런 식으로 국내 화학공장 사고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 결국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화학공정이나 이런 곳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한 대체 혹은 점검 등에 있어서 좀 더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국내 화학공장의 재해는 폭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누출, 화재 뭐 이건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지만 최근에도 가끔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대부분 폭발 아니면 누출, 화재 이 세 개가 되고 있지. 장치별 사고로 보면 저장 탱크에서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공급하는 배관 혹은 탑에서 발생한다든지 건조기, 반응기 혹은 열구유한기나 펌프 등에서 발생하는데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 저장 탱크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 이런 화공 안전에 대해서는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 기술적 대책이지. 근데 이러한 것도 결국은 이 탱크의 압력을 견디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뭐 예를 들면 그런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조작하고 점검하는 데서 생기는 인간 실수, 휴먼 에러 그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귀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지. 결국 저장 탱크나 이런 것들에서 발생하는 것도 하나하나 장치별로 보면은 전부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 좀 더 사용자인 오퍼레이터 혹은 조작자 혹은 거기에 작업하는 작업자 등에게 좀 더 친화적인 형태로 설계가 되고 유지 보수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 어쨌든 뭐 지금까지 사고의 유형에서 본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것도 결국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폭발, 누출, 화재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이 결국 이런 기계적인 설비나 시스템의 문제로 해서 혹은 어떤 불안전한 상태로 생기는 것은 결국 10%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휴먼 에러와 관련된 것들이다 하는 것. 자, 그 다음은 기계 안전과 관련된 기계 재해인데 사실 뭐 전기와 마찬가지로 기계도 어느 작업장이든 기계가 빠지진 않죠. 왜? 사람이 하는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빠르게 하는 데는 기계만 한 것이 없지. 그래서 기계가 어떤 작업장에든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를 하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계 재해에도 마찬가지 빠질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문제는 뭐냐? 기계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많은 압력, 힘을 쓰도록 되어 있고 점점 이러한 것들이 중량화가 되고 사용되는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힘, 압력도 커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점점 중대재해로 이어진다는 것.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작업장이 아니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계 하면 보통 현대사회에서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 이것은 시간의 활용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마찬가지. 작업장에서도 마찬가지. 결국 우리가 벌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지. 이런 것들은 뭐로 이어져? 바로 원가로 이어지는 것들이지. 그래서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기계화를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작업장보다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실생활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동을 좀 더 빨리 위해 사용하는 것은 뭐 이동수단으로 하는 것, 걷는 도보가 있지. 좀 더 빨리 가려면 뛰는 러닝이 있고, 그러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건 이제 탈 것을 사용하는데 이 탈 것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전거
혹은 좀 더 빨리 가면 여러분들 개인 이동형 수단으로 나오는 퍼스널 모빌리티, 혹은 뭐 여기에 그 다음은 자동차, 그 다음에 기차, 비행기, 점점 이동 시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점점 커지게 되지. 이런 것처럼 기계가 점점 대형화되고 또 고압화되는 것, 이러한 것들은 결국 자 우리 걷거나 뛰는 상태에 넘어져 뭐 타박상 정도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골절이 시작되기 시작하지. 그 다음에 최소한 중상, 그리고 대부분 사망,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면. 그래서 생산 현장에 있어서도 기계가 점점 대형화되고 고압화되기 때문에 결국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 근데 이때 사망재해의 원인이 되는 것은 대부분이 동력을 사용한 동력기기에 의한 것. 왜? 동력을 사용하다 보면 이것을 제어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 쉽지가 않게 되지. 그 다음으로 말하는 것이 이제 운반기계, 구조물, 재료, 장치, 환경, 적재물 등에 의한 것인데, 결국 동력기계에 의한 것이 가장 중대재해가 많다는 것. 또 기인물별로 보면 여러 가지 재해 중에서 커다란 힘을 사용하는 프레스 같은 경우, 지금 뭐 자동차 여러 가지 셰시까지 결국 프레스를 찍어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고 롤러기, 둥근톱, 연삭기, 크레인 등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사고로 이어지게 하는 것들, 혹은 사고를 유발하는 것들은 이제 기인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재해가 이와 같이 분포가 된다는 것. 그래서 파이그래프로 보면 프레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롤러 등이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해의 종류를 보면 기물 중에서 프레스, 롤러, 연삭기, 둥근톱, 크레인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때 손가락 절단이 54.2%. 프레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뒤에 다시 사진이나 그림으로 나오지만, 결국 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손가락이 프레스에 끼인다든지 하는, 대부분 절단이나 골절로 인한. 그래도 골절은 그래도 좀 다행인 편이지. 롤러기 같은 경우도 롤러기를 통해서 성형을 시키는데, 이 재료의 성형을 하는데 그때 손이 손가락에 끼인다든지 해서 골절을 당하는 게 전체의 41%. 또 절단되는 경우도 왕왕 있고, 연삭기는 갈아내기 위한 것인데 결국 이때도 골절이나 절단. 그다음에 둥근톱, 이것은 톱날이기 때문에 절단이 상당히 많게 되지. 그게 골절도 다 많아지고. 크레인 같은 것은 크레인을 통해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에 의한 발에 이것이 대부분 집중돼서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기계재해에서 보면 손가락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왜? 기계를 사용할 때 우리는 대부분 손을 사용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게 되지. 손, 발, 다리, 팔 등으로. 상해 종류를 보면 절단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 골절도 많이 차지한다는 것. 이것도 이제 간단한 프레스의 일종인데, 보면 결국 이러한 것이 상하로 움직이면서 내려올 때 이제 성형을 시킨다, 재료를 성형시킨다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와 같이 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뭐 머리 부분이나 눈, 안면부도 다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손가락, 손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그 중에서 많은 것은 골절도 있지만 손가락의 절단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 뭐 얼굴을 다친다든지 눈을 다친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두부를 움직인다든지 해서 너무 가까이 갔을 때 움직이면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설비에 있어서 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러니까 이것을 위험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위험점은 그게 협착점, 끼임점, 절단점, 물림점, 접선 물림점, 회전 말림점 등이 있다는 것.
그래서 협착점은 바로 왕복 운동과 고정 부분 사이의 점. 근데 고정되는데 왕복 운동을 하면서 여기서 협착이 되는 것이지. 끼임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 부분과 회전 부분이 여기 기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끼임이라고 하고, 절단점은 회전과 운동 부분 자체에 있는 위험점. 물림점은 두 개의 회전체에 물리게 되는 경우, 이것은 이제 롤러 사이에 결국 물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두 개 다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접선 물리점은 회전 부분에 선으로 접하게 되는 접선 방향점. 회전 말림점은 회전하는 물체에 말리는 부분을 회전 말림점이라 한다는 것. 그래서 기계 설비의 위험점은 이와 같이 분류한다는 것 정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림으로 나타내면 협착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협착의 형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네. 끼임 같은 경우, 끼임은 이와 같이 전체가 아닌 일부에서 발생하는 것, 혹은 이와 같은 회전체와 직선 운동하는 부분에서 결국 끼일 수도 있고, 또 이러한 회전하는 부분과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 끼일 수가 있는, 또 이 상하로 움직이는 리프트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이 내려올 때 여기에 끼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절단점은 이와 같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에서도 절단은 발생할 수 있고, 물림은 양쪽이 회전하는 회전체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들. 이 접선 물림점은 회전 부위와 선으로 직선으로 이어지는 곳에서 물리게 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은 흔히 많은 경우가 벨트나 체인을 사용하는 경우, 회전 말림점은 회전하는 부위에 물린다 그럴까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전체 이와 같이 신체보다는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일종의 드릴인데 구멍을 뚫는, 그래서 회전하는 부위에 물리게 되는 경우지. 자, 그래서 기계설비 방호장치는 결국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사고 방지,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 중에 이제 근원적 조치가 있고, 그다음에 방호 조치가 있는데, 그다음에 보호 조치가 있고, 그다음에 표시 등의 관리 조치를 취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근원적인 조치는 그 위험한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지.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없애지 못하는 데는 이제 방어를 하는 것이고, 방어를 하고도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업자에게 여러 가지 보호구나 이러한 것들을 책임토록 해서 하는 조치, 혹은 그것의 위험 표시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하는 표시 조치,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기계 설비하는 이 방어 조치 중에 하나로서 방어 장치를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런 위험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하는 방호장치, 혹은 그것을 덮어놓는 덮개형 방호장치, 혹은 안전방책. 여기서 방책은 어떤 대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책은 울타리를 의미하지. 기계설비 방호장치와 이와 같이 있다는 것. 그래서 프레스 사고가 이런 기계설비에서 가장 많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프레스의 안전장치를 많이 지금까지 고안하고 하게 되는데, 광전자식, 이것은 빛을 통해서 사람의 신체나 혹은 이런 위험한 위험점 등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검출하기 위한 것이지. 게이트 가드식, 이것은 문이 열리고 닫히는 식으로 해서 가드를 하는 거고, 이 손천외기와 수인식 방호장치는 결국 그것이 손이 들어가면 그것을 쳐내도록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 완전 차단형 방호장치는 이와 같이 회전체라든지
혹은 여기 체인이나 벨트가 있다면 이와 같이 완전히 차단을 시키는 것. 또 하나는 이렇게 덮개를 해서 이 동력 전달뿐만 아니라 모든 기구의 동작 부분이나 위험점까지 그래서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안전 방책은 이와 같이 울타리 형태로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특히 발전소의 터빈, 높은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 설비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해서 아예 이런 위험한 곳에 가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 프레스에 있어서 광전자식 방호 장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광을 여기서 투수시켜 갖고 반사시킴으로 해서 여기에 신체 일부나 이러한 것들이 닿게 되면 이것이 차단이 됨으로 해서 경보장치나 혹은 이런 것들이 작동이 멈추도록 하는 것. 이 게이트 가드식은 이와 같이 작동하는 부위를 아예 가드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문이 닫히는 것처럼 해서. 손천내기는 이와 같은 형태인데 이런 막대기나 이러한 것이 있어서 손이 들어가면 이것이 그때그때 내가 작동할 때는 손을 쳐내도록 하는 것. 또 이런 수평 롤러기 같은 게 여기 물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조작 레버를 설치해서 아예 손으로 가까이 이 위험점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수직 롤러기에 있어서 조작 레버도 이와 같이 있어서 결국 조작 레버가 내려와서 여기에 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혹은 이와 같이 가드를 설치해서 물림이 없도록 하고 재료만 통과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아예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에 가드를 설치해서 재료만 통과하도록 하고 뭐 손이나 신체 일부가 거의 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혹은 환봉, 발을 사용해서 이런 발을 설치함으로 해서 재료만 통과하고 손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예를 들면 이와 같은 환봉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이로 재료만 통과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사회는 보면 이제 차츰 이런 이 산업용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런 산업용 로봇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산업 로봇의 안전장치 그리고 요즘 이제 점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자가 많이 작업장에 투입이 되면서 이 고령자에 대한 안전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다루도록 하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